자, 이번 시간에는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생명과학처럼 암기가 메인인 파트라 가지고 논리가 필요한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암기했느냐, 그걸 보는 단원이라서 설명 자체가 더 기억하기 좋게끔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고도 암기할 수 있는 학생들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생성 과정을 보고 얘네들의 종류를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에 어디서 쌓이는지 보고 그다음에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생성 과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물속이어야 합니다. 물속이어야 하고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해볼게요. 대륙붕. 그러면은 육지에서 바다로 퇴적물들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고 쏟아져 내려오면 그죠? 쌓이겠죠. 그러다가 무거워지면 다져지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퇴적암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고화작용 또는 속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요 쌓임, 다져짐, 굳음 이거는 과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용어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퇴적하고 압축되고 교결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거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모래성을 쌓듯이 토닥토닥 퇴적, 그다음에 요롱코롱 모아서 압축, 그다음에 요거를 예쁘게 묶어서 교결. 옆에 보면은 요 교결 물질 이렇게 굳게 해두는 요 교결 물질이 세 가지 있죠. 요런 것들도 깨알같이 암기해둬야겠죠. 자, 다시 한번 토닥토닥 예쁘게 모아서 리본, 그래서 퇴압교 이렇게 합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속성작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적암의 종류입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뭐 암기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하고 바로 뒤에 퇴적 환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퇴적 환경 파트는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용어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 그냥 깔끔하게 이 표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되는 거고 요 옆에 요 숫자도 암기해야 됩니다. 요것들을 나누는 입자 크기들이에요. 입자 크기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할 자신 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고 혹시나 암기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영상 끝까지 이어서 이 파트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파트는 그냥 암기라서 그냥 선생님 마음 가는 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맞는 대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요 SiO2라고 적혀 있고 옆에 처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왜 가장 먼저 눈에 띄냐면 우리 감휘각흑 여기 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상할 거예요. 이거 보면은 SiO2는 석영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처트라고 되어 있네? 처트? 응? 이상하네? 이거 석영이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갑자기 웬 처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석영하고 처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둘 다 뭐 밝은 건 알겠는데 밝은 정도도 좀 일단 다른데 뭐 이 밝은 정도가 다르니까 얜 처트 이렇게 분류하진 않아요. 과학은 이렇게 막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막 눈대중으로 구별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뭐 따로 이렇게 뭔가 엄청난 방법을 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쵸, 두드려 보는 거. 요게 그 지질 해머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직접 처트를 내려 쳐봤어요. 선생님은 진짜로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놓고
진짜 있는 힘껏, 진짜 있는 힘껏 후려쳐봤는데 깡 소리가 나. 깡. 막 손이 튕겨서 나와. 진짜 나는 이거 반으로 어 쪼개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냥 후려쳤는데 깡 이래요. 깡. 어 흠집도 안 나. 흠집도. 좀 흠집은 좀 과장된 거고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석영 같은 경우에는 이 석영은 그냥 푹 치면은 바로 딱 깨져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막 뭐 모래가루처럼 우수수 이렇게 깨지진 않는데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힘껏 내려쳐도 뭐 거의 뭐 꿈쩍도 안 하는데 얘는 그냥 적당히 치면은 그냥 와르르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영하고 척트는 이렇게 두들겨만 봐도 다른 건 알겠는데 근데 왜 둘 다 SiO2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광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광물의 종류로는 가미과크, 카나카나, 페리카나, 그 다음에 석영 있었잖아. 그래서 뭐 감람석하고 휘석이 많으면 현무암이고, 뭐 석영이랑 정장석이 많으면 뭐 화강암이고, 이거 다 있던 거예요. 그럼 오케이, 기본 입자들이 석영이라는 건 알겠어요. 알겠어.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큰 석영이 있으면 그걸 암석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큰 것도 그냥 큰 광물이지 암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로 암석과 광물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광물들의 성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요거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가지고 여길 후려치든 가가지고 막 파편 갈아가지고 현면을 보잖아요. 그럼 죄다 SiO2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석영 덩어리구나. 만약에 얘 석영인데 만약에 여기가 다 감람석이에요. 만약에 감람석이야. 그러면은 얘는 감람석이라는 또 광물이지 감람석이라는 뭐 암석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감람석,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둥이 뭐 한 절반은 휘석으로 돼 있고 절반은 감람석으로 돼 있는 막 그렇게 막 섞여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후드리게 패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현미경을 딱 보면은 한 반반씩 뭐 감람석 휘석이 들어있어. 그럼 얘는 현무암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됐죠? 요거 꼭 헷갈리지 않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들은 멕시코에 있는 석영 동굴 사진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것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좀 더 궁금해질 겁니다. 처트가 무슨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SiO2가 석영이니까 얘가 석영으로 이루어진 거면 얘는 그냥 큰 석영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새롭게 처트라고 명명한 걸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뭔가 좀 딴 게 있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화학식을 살펴보면은 요렇게 많은 광물들로 있어서 화학식 하나로는 딱 표현이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뚜렷하게 보이는 공통점들. 일단 SiO2 함량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SiO2가 100%였어요. 그럼 걔는 그냥 큰 석영인데 이 처트라는 건 SiO2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100%는 아닌 그런 애들인 거였어.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높으면서 이렇게 다른 광물이랑 잘 섞여 있으니까 해머로 막 때려도 끄떡이 없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뭉치니까 단단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암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화학식으로 표현하자면 요런 느낌입니다. 얘는 SiO2, 얘는 SiO2 플러스 알파. 됐죠?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뭐 그렇게 크게 궁금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설성 퇴적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옆에 써져 있죠, 숫자들. 저 입자 크기인데, 자, 일단 입자 크기라는 건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막 암석 딱 집어가지고 눈대중 싹 보면은 이거는 암석의 크기가 정확하게 10.5cm이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이런 스케일 바를 가지고 다닙니다. 보면 요 위에는 뭐 원마도랑 분급 얘기니까 패스를 하고 요 아래 보면 요 아래 요거 여기 숫자들 있죠, 숫자들. 뭐 16, 8, 4, 200, 1500 이렇게 쭉 있잖아. 요게 이 암석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척도. 실제로 이 지름인데 1.6cm를 의미해요. 밀리미터니까. 실제로 자로 재보면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크기의 스케일바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 이것도 뭐 만약에 컴퓨터로 보는 건 모니터에 대고 1.6cm 아닌데요. 뭐 핸드폰으로 보는 애들은 이것도 1.6cm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확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스케일바고 이걸 들고 암석이 산출되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거를 막 이제 발견했어. 그러면 비교해 보는 거야. 얘를 갖다 대고. 얘는 지금 대충 이 알갱이들 보니까 대충 한 8mm보단 크네? 요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 가지고 얘가 여감이라는 걸 알고, 그럼 이 여감이 산출될 수 있는 환경을 그 자리에서 바로 유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지질 조사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요 입자 크기 있잖아요. 요 입자 크기. 요 입자 크기를 쓸 때 왜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쓰냐고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해보자면 일단 입자들이 정확하게 일단 봐봐. 원은 아니잖아. 타원도 많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점을 찾아서 반지름을 잰다?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대충 크게 보고, 넌 지름이 대충 몇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려고, 일단 지름을 채택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화학하고 생물에서 미시적인 세계를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1mm 이런 오차를 못 참는 경향이 좀 강한데, 지구과학은 굉장히 거시적인 학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주를 나가봐. 왜 1mm 오차?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만 해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죠? 지질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소한 차이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큼직큼직하게 판단한다는 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의 분류인데 얘는 뭐 대충 크고 얘는 뭐 대충 작으니까 이런 걸로 분류하면 사람들마다 제각각 분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이면 큰 걸로 하고 얼마 이하면 작은 걸로 하자라고 했는지 그 기준을 요 스케일 바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요 마이크로 단위 있잖아요. 요 마이크로, 요 밀리라는 단위. 요 단위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2000 마이크로미터부터 여기 계산 들어갑니다. 자, 2000 마이크로미터는 2000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니까 요거 3개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고 얘는 2 미리미터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2 미리미터가 되겠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서 얘도 보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스케일 바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0.5 요 정도 이하면 사람의 눈으로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요거보다 작으면은 입자 크기 비교되냐? 요거는 선생님 좀 눈이 좋은데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솔직히 요 정도 이하면은 좀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과학을 하잖아. 과학. 그래서 뭐 대충 한 0.5 이하면은 뭐 이렇게를 하지 않고 또 우리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입자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거의 시커멓게 보일 때쯤을 이 입자 크기의 첫 번째 기준점으로 잡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인간이면 야 이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입자 크기의 분류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옆으로 쭉 일자로 펼쳐놔 볼 거예요. 그래서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쇠설성 퇴적암은 일단 요 16분의 1로 크게 한번 딱 자릅니다. 그래서 여긴 큰 쪽, 여기는 작은 쪽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야, 이렇게만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또 얘네들이 눈에 걸리네. 야, 이렇게 큰 애들하고 이렇게 보통인 애들도 둘 다 16분의 1을 넘거든? 근데 얘네들이 같다고 놀 거야? 야, 이걸 좀 같다고 두기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그럼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씨, 그럼 기준을 뭘로 하지? 고민을 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해야 많이 큰 거랑 적당한 거랑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데 가장 작은 거 뭐 있어요? 새끼 발톱이에요. 새끼 발톱. 물론 사람마다 새끼 발톱의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그걸 정할 당시에 그 중에서 뭐 덩치가 제일 작은 사람의 새끼 발톱을 썼을지도 몰라요. 뭐 그래서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새끼 발톱의 지름이 대략 한 2mm 정도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얘보다 큰 거는 이제 완전 큰 거, 오케이. 그리고 요 사이에 있으면은 보통, 그리고 여기는 작은 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들은 각자 붙여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퇴적암의 명칭들하고 이 퇴적물의 명칭들 각각 대입해가지고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 풍화랑 침식 요게 뭔지 모르겠으면 이 토막상식 요거 보고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파트는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솔직히 16분의 1보다 큰 거는 2라는 걸로 이렇게 나눴는데 얘보다 작은 거는 왜 안 나누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추가로 얘기해주면은 이렇게 256분의 1을 기준으로 실트랑 점토를 나눕니다.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일반 현미경으로 보일 때까지랑 전자 현미경을 써야지 보이는 거 요걸로 나눈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요 암석인데 요 암석에서 보이는 그 특징들 요거는 암기하세요. 얘는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얘는 암기하세요. 자, 셰일은 층리라는 게 보입니다. 이암은 층리라는 게 없습니다. 요게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요거 되게 깨알같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요거는 꼭 암기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암도 있네요. 요 강력암은 각진 여감을 의미해서 뭐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없고요. 그냥 크기가 크다. 근데 그 큰 정도가 2mm 이상이면 된다. 그럼 너네들은 그래 내가 다 여감으로 묶어줄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얘네들을 한번 옆으로 쭉 펼쳐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6분의 1을 기준으로 반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2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산 쇠설물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입자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더 이상 세분화를 안 하고 위쪽 큰 쪽을 한 번 더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4로 놓고 이름을 각자 입히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요거 다 외워야 되고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쌓이면 응외암, 라필리가 쌓이면 라필리암, 화산력이 쌓이면 라필리 응외암, 화산탄이 쌓이면 집괴암이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거랑 지금 이거랑 한 번에 보면은 요런 느낌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보고 싶지 않아서 앞에 큰 거 숫자 2개 요것만 남기고 요 아래 숫자들은 날립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바로 요건 겁니다. 됐죠? 자, 암기도 암기겠지만 뭐 나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암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도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지 나름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저 숫자들을 단순히 2, 16분의 1, 64, 2 이렇게 안 나누고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떠올리면서 암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적 환경입니다. 뭔가 글씨가 좀 많고 외울 게 좀 많아 보이죠. 그래도 이 공통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단어별로 콕콕 집어서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봐서 익숙한 암석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암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사막에 모래 많아서 오케이. 다음에는 석회암. 아까 CaCO3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대충 물속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또 이 어떤 친구들은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물속에서 CaCO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원리를 알고 싶으면 이 지구과학 2에서 이 파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쭉 넘겨서 이런 그림 나올 때부터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3학년은 무조건 등교 수업이라서 G2 강의는 현장 강의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요청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영상을 따로 이 G2 파트를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참고하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제 G2를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싹 편집해가지고 걷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멘트는 여러분들만 지금 듣고 있는 걸 겁니다. 여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석회암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보니까 여기 대륙붕이네. 대륙붕. 우리가 그 해령에서 봤었죠, 얘네. 해령 막 할 때 막 대륙붕, 대륙 사면 뭐 대륙대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얕은 바다, 석회암, 물속,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못 보던 게 요 빙퇴석입니다. 빙퇴석. 빙퇴석. 이 이름만 들어봐도 뭐 대충 뭐 느낌은 오죠. 빙퇴석은 뭐 길게 말할 건 없고요. 그냥 빙자 들어가면은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암석 3개는 다 살펴본 겁니다. 사암, 빙퇴석, 석회암 이렇게 암석 3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선상지랑 요 삼각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설명들 다 빼고 한번 컬러로 볼게요. 컬러로. 자, 여기 벽면에도 써 있지만 일단 퇴적 환경은 크게 3파트로 나뉘어요. 3파트. 맨 위에 여기 육상 환경, 그다음에 여기는 연안 환경, 그다음에 여기는 해양 환경.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근데 여기 안 하면 좀 섭섭하죠? 아니 전이 환경이라고 써놓고 왜 연안 환경이라고 읽었습니까? 자, 한자로 보면은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전이 환경이라고 하든 연안 환경이라고 하든 둘 다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선상지랑 삼각주는 어디 있느냐? 자, 선상지는 여기 있고요. 삼각주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지 환경에 있는 선상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선상지라고 하는데 상류에서 빠르게 흘러 내려오던 물의 흐름이 중류를 만나면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면서 만들어진 퇴적 환경. 그게 바로 선상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안 환경에 있는 삼각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선상지랑 다른 건 뭐냐면 선상지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막혀있던 물이 팍 터져 나오면서 부채꼴 모양을 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삼각주는 위에서부터 서서히 느려지면서 자연의 섭리 그대로 쓸어 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을 띈다. 요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해양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저탁류라는 것을 얹어 볼 건데, 자, 한자 그대로 읽으면은
낮은 곳으로 탁하게 흐르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로 살펴보면은 여기가 대륙봉이고 이게 대륙 사면이야. 그럼 대륙봉에서 대륙 사면을 따라 이렇게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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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바닷속의 산사태로 만들어진 이런 흐름, 요거를 저탁류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탁류들이 나중에 굳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저탁암이라는 거고, 그 저탁암 안에는 이런 점이층리가 발달하게 되는데, 점이층리는 이따가 뒤에서 퇴적 구조할 때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지 환경에서는 선상지, 그 다음에 연안 환경에서는 삼각주,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서는 저탁류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상지는 부채꼴, 삼각주는 삼각형, 요까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이 다음으로는 뭐 건열, 연은, 사층리, 점이층리라는 이런 퇴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 구조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층리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바람이 흘러간 방향을 시사해 주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모양을 띠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얘가 왜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지는지, 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이해하고 이 그림을 안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육지에서 바다로 퇴적물을 끌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 요 구부러진 거는 간단하게 그리면 요렇게는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물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 속에서.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은 강해지겠죠.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깊은 데서 더 잘 나갈까요? 얕은 데서 더 잘 나갈까요? 그쵸. 깊으면은 빡빡하니까 방해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좀 더 잘 나가겠죠. 이거를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각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 다음에는 이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래로 당길 거야. 그래서 이 중력까지 고려하면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물론 요거는 좀 과장되게 그린 거긴 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요 역전층을 볼 건데, 역전층하고 정상층하고 이 비교를 할 때 정상층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진 거구나. 왜 아래로 휘어진 게 정상이느냐? 우리가 보통 쌓일 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쌓일 수는 없잖아요. 내려와야 될 거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정상이고 얘가 비정상이다 라는 걸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꼭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층리 원리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탁류에서도 봤겠지만, 얘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페트병에다가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거를 다 놓고 막 흔들어. 그리고 탁 놔봐. 뭐부터 가라앉겠어? 그렇지, 자갈부터 가라앉겠죠. 그래서 입자 큰 것들이 요 아래에 쌓이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는, 아래에 쌓이고 점점 작아지고, 또 갑자기 막 물고 얘 굳어진 다음에 팍 하면 또 점점 쌓아가지고 작아지고, 요렇게 요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점이층리에 해당한다. 아까 저탁류 같은 경우에도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내렸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는 이렇게 입자 큰 게 아래에, 그 다음 작은 게 위에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게 점이층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연은 같은 경우에는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는 요 느낌. 그 다음에 건열은 가뭄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진 느낌. 요 정도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볼 수 있는 이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퇴적암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어느 면을 봐야, 어느 면을 이렇게 잘라보냐 이렇게 잘라보냐에 따라서 얘네들 볼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점이층리랑 사층리는 반드시 요렇게 잘라야 돼요.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쳐다봐야 돼. 이 층리, 요 있죠, 요거 층층층층층, 요 층리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야 얘네들이 보이는데, 연흔이랑 건열은 이렇게 쳐다보든 이 위에서 쳐다보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각도
각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역전층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파트가 공부하면은 스스로 함정을 파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상층을 제대로 외웠으면 역전층은 사진만 보고도 판단이 돼야 돼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왜 뒤집어졌느냐 때문에 스스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다가 헷갈려 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180도로 이렇게 확 뒤집혀? 땅이? 무슨 일이야? 누가 뭐 밥상 엎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런 경우인데 이제 요거는 오버 스러스트라고 하는 습곡의 한 종류인데 습곡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금 집중할 거는 이렇게 지층이 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각각 자, 1번, 2번, 3번 각각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조그만 인간이야. 그래서 여기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 땅은 이만큼 있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뒤집혔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 층리랑 역전 층리의 그림을 보고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그 원인을 따지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만 없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퇴적 구조까지 봤으면 이제 남은 거는 짜잘한 내용들입니다. 이 석회암이 해양 환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었고 여기 보면은 육지의 물은 육상 환경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물이면 무조건 다 바다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남은 건 이제 사빈이에요. 사빈. 요 사빈은 석호랑 세트인데 만이랑 곶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곳은 만이라고 하고 볼록 튀어나온 곳은 곶이라고 합니다. 곶. 근데 만약에 여기 곶하고 곶 사이가 이렇게 싹 이어져 가지고 메꾸어지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바다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네?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죠. 호수가 되겠죠. 호수. 그래서 이거를 석호라고 부릅니다. 석호.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만약에 여기 곳이 이렇게 깎여 나갔어. 깎여 나갔어.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쌓였네? 그럼 여기 모래사장이 생기잖아. 요 모래사장을 바로 사빈이라고 부르는 거고 같은 말로 해빈, 모래사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퇴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키워드별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생성 과정 뭐였죠? 그래요. 퇴압교였어요. 퇴압교. 다음 종류는 뭐 표를 얼른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환경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퇴적 구조는 역전층을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